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반환 일시금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급액은 1조 2,647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약 1,200억 원, 10%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일시금 수급자 수 역시 지난해 1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니면 반환 일시금으로 받아갈지 선택권이 주어지고 일부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나눠 연금을 받을 때보다 총액에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당장 급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후 대책마저 헐어서 쓰는 셈입니다. 지난해 관련 설문에 따르면 반환 일시금을 택한 이유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가 64%였고 사용처는 생활비가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금을 미리 받기 시작하는 은퇴자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기준 조기수급자는 9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지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일찍 떠나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보다 앞당겨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55세 이상의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시와 세종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요. 청년층에는 강남과 용산 등 서울 중심지에서 월 10만 원대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공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청년 안심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고요? 네, 청년 안심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을 비롯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 대비 저렴한데요. 1차 공공주택 물량으로 강남구 도곡 더 서밋타워, 용산구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등 서울 전역에 1,485세대를 공급합니다. 용산 롯데캐슬은 전용 면적 7평형의 경우 보증금 4,260만 원, 월세 18만 8천 원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도곡 더 서밋타워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나 소득 자산에 따라 가입 요건을 보는데요. 오늘부터 23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고요. 10월 입주를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와 당첨자 발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잠시 오디오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윤지혜 기자, 이번 주 세종시 등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무순위 청약도 나온다고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세종시 등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는데요. 국내 거주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이 모두 없습니다. 세종시 산울동 파밀리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2억 8천만 원, 84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인데 인근 시세보다 1, 2억 원이 더 쌉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메트로타워 예미지도 오늘 사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관세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마른 수건을 짜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발급마저 8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먼저 법인카드 발급이 얼마나 줄었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1,627장으로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법인카드 발급은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감소로 돌아선 건 2018년 5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이용 금액으로 보면 더 크게 줄었습니다. 1월 법인카드 총 이용 금액은 17조 541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줄은 걸 보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 안 좋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악화를 우려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갱신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건 역시 1,94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기업 경기에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철도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6월 말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달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여파 속에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4월 수출이 얼마나 줄었나요? 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어제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집계 발표했는데요. 수출은 33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1.8% 줄어든 3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는 1억 3,7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으로는 71억 3,200만 달러 흑자를 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일까지 수출이 최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될 경우 3개월 만에 감소 전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품목별 또 국가별로는 수출 양상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주요 10개 수출품 가운데 10%가량 늘어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품목 모두 줄었습니다. 가전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석유 제품 등 수출이 20%에서 30%까지 줄었고요. 선박과 철강 제품 수출은 10% 가까이, 승용차 수출도 6% 넘게 빠졌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4% 넘게 줄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3% 넘게 감소했는데요. 유럽연합과 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20% 안팎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 관세는 유예했지만 10%의 보편 관세는 유지했고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리고 이달 3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 협의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양측이 탐색전을 펼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위비 문제 등 큰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통상협의가 언제 시작되나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에 미국 정부와 통상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대표단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동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 요구를 일단 들어보고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먼저 미국 측은 지난해 566억 달러, 우리 돈 80조 6천여억 원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조치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이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루는 원스톱 협상을 강조해온 만큼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25%인 상호 관세율을 낮추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투자 등 카드를 앞세워서 섣불리 타결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해 차기 정부 출범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등의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 규모가 더 커질 거라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사례가 적발됐다고요? 네, 최근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의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의 최고 1,70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양극재, CCTV 등 통신 영상 보안 장비 등도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물품으로 둔갑해 수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176건이 적발됐는데 특히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건 중 절반, 금액으로는 약 80%가 미국 수출건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이 어떤 조치에 나섰나요? 네, 관세청은 우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 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한편 수출 관련해서 호재도 있는데요. 한국 쌀이 일본에 정식 수입됐습니다. 무려 3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쌀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싶어 했던 우리 농가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우리나라 쌀이 언제 일본에 수출이 된 건가요? 네, 농협 인터내셔널이 한국 쌀 2톤을 지난달 일본으로 수입해 이번 달 판매했습니다. 20톤을 추가로 일본에 보낼 건데 향후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990년부터 한국 쌀의 대일 수출 통계를 집계했는데요. 2011년과 2012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구호용으로는 제외하고 판매용 수출은 없었습니다. 즉 한국 쌀이 일본에 정식 수출된 건 35년 만인 셈입니다. 35년이라는 시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쌀을 정식으로 일본에 내보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배경이 뭔가요? 네, 일본 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계속 올라 최근에는 5kg에 약 4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4만 원 정도면 한국 쌀 10kg을 살 수 있으니까 한국 쌀이 반값인 셈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흉작, 지진으로 인한 쌀 사재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본에서는 당분간 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20kg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55kg 정도로 절반 이하로 쌀 소비가 굉장히 부진한데요. 이에 농협이 아침밥 먹기 등을 통해서 소비 촉진에 나섰는데 일본의 쌀 품귀를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주요 주자들이 잇따라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이전보다 수위를 높인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이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가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라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재계의 반발로 빠졌던 내용이 이번 공약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민감해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합병할 때 기업 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 주주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습니다. SBS 미주 호영준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된 데 따라 자치구별로 각각 달랐던 기준도 통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떤 기준이 새로 정해진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에만 해당돼 빌라는 규제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고 멸실이 되지 않은 재개발 빌라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상태임에도 토어제 규제에 비껴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당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유형과 멸실 여부 관계없이 입주권 거래를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인 한남 3구역과 마천 4구역 등에서는 토어제 대상에 포함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불가합니다. 또 자치구별로 각각 달랐던 기준들도 재정비했다고요? 네, 기존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어제 내 주택을 매수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처분 기한이 자치구별로 달라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토어제 내 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나 임대를 한다는 내용의 처리 계획을 제출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자기 거주용 주택과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어제 내 주택 취득 시 2년간 이용 의무는 취득 시점, 그러니까 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기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기는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들에게 휴식 등의 제외 시간을 이용해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삼성전기가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전기가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고 제외 시간으로 이 근무 시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직원이 흡연 등 개인 용무로 쉬는 시간이 발생하면 사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을 근무 시간에서 뺄 수 있는 제외 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한도까지 찼을 경우 제외 시간 입력을 통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조사 검토 차원에서 방문했는데요. 오는 25일에는 노동부와 삼성전기 존중노조, 삼성전기 수원피플팀, 세종사업장 지원팀이 사자대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초과 근무 수당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 이상인데 회사 지시로 휴식 시간 등을 인위적으로 입력한 경우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시키고 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직원들은
일을 끝내지 못했으면 집에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분위기가 있어 직원들 간 갈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한편 최근 SK 하이닉스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예고했던 기업 설명회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한미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라서 양사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원래 내일 예정이었던 기업 설명회가 취소가 됐다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지난 금요일 오후 공시를 통해서 예고했던 기업 설명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당초 내일 오후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2025년 1분기 경영 현황과 중장기 전망과 관련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나흘 앞두고 일정을 바꾼 겁니다. 기업 설명회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열리면 현재 한미와 SK 간의 관계나 또 추후 한미의 삼성전자 납품 가능성 등 민감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설명회를 취소한 거 아니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측은 취소는 아니고 연기라면서 5월 15일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업 설명회를 진행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변경 날짜는 추후 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 최대 매출처인데 최근 양사 간에 갈등이 불거졌죠.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달 SK 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과도 장비 공급 계약을 맺자 단독 공급사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연일 SK에 대해서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담 애프터 서비스팀 인력을 철수시키고 또 제품 공급가도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SK경영진은 최근 직접 인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서 한미반도체 엔지니어들의 복귀와 또 추가 장비 구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사 모두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큰 만큼 갈등을 더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달러 예금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4.7% 늘어난 607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대 은행 달러 예금 잔액은 미 상호관세 발효 직후인 지난 10일 563억 달러 선까지 줄었다가 이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5거래일 만에 40억 달러 넘게 다시 늘었습니다.